안녕하세요. 호주에 사는 추리탐정 범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 사건 수첩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1977년 무더운 여름의 호주 멜버른, 그곳의 한 집에서 2명의 젊은 여성이 숨을 거둔 채 발견됩니다. 훗날 이 사건은 이지스트리트 살인사건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무려 48년 동안이나 미제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남성이 체포되면서 이 오래된 미스터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범덕이의 사건 수첩 함께 들여다보시죠. 사건이 벌어진 건 1977년 1월 10일 밤으로 추정되었어요. 장소는 멜버른, 콜링우드 지역에 있는 한 주택이었죠. 그리고 사흘 뒤인 1월 13일, 그 집안에서 2 여성이 여러 번 칼에 찔려 숨진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범행이 벌어진 지는 이미 며칠이 지난 후였어요. 피해자는 27살의 수잔 바틀렛, 그리고 28살의 수잔 암스트롱. 이름도 비슷했던 2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다고 해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바틀렛과 암스트롱이라고 부를게요. 2 사람은 빅토리아주 시골 마을 베날라에서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바틀렛은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암스트롱은 4남매 중 장녀였는데 남매끼리는 사이가 좋았고 또 비틀즈의 엄청난 팬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2 사람은 직업은 달랐지만 여행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1974년 2 사람은 그리스 여행 중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함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더욱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죠. 이후 바틀렛은 1975년 초 멜버른으로 돌아와 미술교사 일을 시작합니다. 반면 암스트롱은 그리스의 낙소스 섬에 머물렀는데요. 그곳에서 한 어부와 사랑에 빠졌고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고 해요. 암스트롱은 처음엔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여러 문화적 차이와 복잡한 절차에 부딪혔고 결국 마음을 접게 되죠. 그리고 1976년 말 암스트롱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들 그레고리와 함께 호주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그렇게 아들과 함께 호주로 돌아온 암스트롱은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편 먼저 돌아와 멜버른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던 바틀렛. 그녀는 콜링우드 교육센터에서 인기가 많고 열정적인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원래 바틀렛은 리치먼드 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암스트롱의 제안으로 함께 집을 구해서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76년 말 2 사람은 콜링우드 이지스트리트의 147번지 한 테라스 하우스를 함께 렌트하게 돼요. 당시 콜링우드는 썩 치안이 좋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바틀렛의 직장과도 가까웠고 대중교통도 편리했으며 무엇보다 렌트비도 저렴했어요. 이제 2 사람은 암스트롱의 아들 그레고리와 함께 이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집은 방이 3개 있는 테라스 하우스였어요. 테라스 하우스는 양쪽으로 이웃집과 벽을 맞대고 줄지어 서 있는 집들을 말하는데요. 좁지만 아늑한 구조가 특징이죠. 긴 복도를 지나면 주방과 거실이 이어져 있고 뒤쪽으로는 작은 뒷마당과 화장실도 있었어요. 뒷마당은 아담하게 꾸며져 있었고 종종 지인들을 불러 바베큐 파티도 즐겼다고 해요. 바틀렛의 남동생 마틴도 누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1월 10일 월요일, 겉보기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있던 오디오가 고장나자 바틀렛은 저녁 식사를 핑계로 동생 마틴을 집에 초대했어요. 마틴은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와서 오디오를 손봐줬고 암스트롱은 옆에서 드레스를 만들고 있었죠. 집안은 너무나 평화롭고 일상적인 분위기였어요. 함께 저녁을 머물며 약 2시간 정도 머무른 마틴은 누나와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 약속을 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웃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웃 알로나는 화요일 저녁 퇴근길에 바틀렛과 암스트롱이 키우는 강아지 미시카가 거리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어요.
알로나는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의 하우스메이트 자넷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바틀렛과 암스트롱이랑은 몇 달간 이웃으로 지내면서 어느 정도 안면은 있었지만 아직 가까운 사이라고 하긴 어려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두 여성이 강아지를 그냥 밖에 내버려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요. 이상함을 느낀 알로나는 147번지로 가서 똑똑하고 문을 두드려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결국 알로나는 미식가를 잠시 맡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돌아오면 데려다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신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는 쪽지를 문 앞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알로나는 더 강하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강아지도 손에 남긴 쪽지도 모두 그대로였던 거예요. 게다가 자려고 누운 순간에는 옆집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까지 들렸다고 해요. 목요일 아침, 알로나는 다시 옆집에 찾아가 똑똑하고 문을 한 번 더 두드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결국 알로나는 울타리를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열려진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죠. 주방과 거실을 지나 복도를 따라 앞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던 중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현관 근처 복도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바틀렛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곧이어 한 침실 바닥, 그곳에서는 뒤로 누운 채 숨져 있는 암스트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복도에는 창문이 없어 깜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신을 바로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죠. 두 사람을 발견한 알로나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곧장 자넷에게 경찰을 불러야 한다며 소리쳤어요. 알로나는 뒷문으로 달려나가는 도중에 방 안에서 탈진한 듯한 아기 그레고리를 발견했어요. 그레고리는 탈수 증상을 보였지만 정말 다행히도 무사했어요. 호주는 남반구라서 한국과는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1월은 한여름이었어요. 당시 멜버른의 기온은 37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레고리는 그런 더위에 며칠 동안 기저귀를 갈지도 못한 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방치돼 있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알로나의 외침을 들은 자넷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경찰이 도착한 직후 그들이 마주한 현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암스트롱은 전면 침실 바닥에 누운 채 바틀렛은 현관 근처 복도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깊고 치명적인 자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암스트롱은 무려 27번, 바틀렛은 55번 이상 흉기에 찔려 있었어요. 이 정도 공격이면 그냥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분노 혹은 집착이 뒤섞인 공격처럼 보였죠. 바틀렛의 시신에서는 다수의 방어은이 발견됐어요. 복도 곳곳에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특히 팔에 남아있던 방어은은 범인이 비교적 큰 칼을 사용했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상처의 각도와 위치를 보아 범인이 오른손잡이일 가능성도 있어 보였어요. 암스트롱은 침대에서 복도로 들어가기 직전 공격을 받았고 사망한 뒤 시신이 다른 위치로 옮겨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검시 결과 암스트롱은 사망 이후 성적인 침해를 당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 또한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이후 수사팀은 욕실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욕실 배수관을 분해하던 중 그 안에서 작은 뼈 조각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이 조각은 바틀렛이 범인의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뼈가 부러지면서 생긴 조각으로 추정되었어요. 즉, 바틀렛의 상처가 단순한 자상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 일부가 부러질 만큼 격렬한 공격과 저항이 오고 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욕실 곳곳에서 범인이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낸 흔적이 발견됐어요. 욕조, 수건, 세면대, 심지어 세탁기 안까지 피가 묻어 있었죠. 즉, 범행 직후 범인은 욕실로 가서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차분히 씻어내고 닦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범인이 급하게 도망쳤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겠죠. 오히려 범인은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할 여유가 있고 계산된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게다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범인이 흉기를 직접 가져와 범행에 사용한 뒤 다시 가지고 떠난 것으로 보였죠. 이것 역시 사건이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범죄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줍니다. 또 하나, 경찰은 집안 어디에서도 강제 침입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창문, 뒷문, 심지어 정문까지 전부 다 멀쩡했어요. 자물쇠가 붙여졌다거나 문을 억지로 연 흔적도 안 보였죠.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건 세 가지 가설로 이어집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 둘째, 범인이 아예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나 피해자들과 면식이 있었다. 셋째, 애초에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사건 당시 암스트롱은 불을 켜둔 채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평온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건 그녀가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인물에게 기습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바틀렛이 복도로 나왔다가 범인과 마주쳤고 그때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애초에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범인이 열린 문을 통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공격을 했을 수도 있죠. 며칠 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1월 13일자 신문원부를 발견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을 1월 10일 밤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찰은 혹시 범인이 이틀 뒤 다시 집에 다녀간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했죠.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신문은 현장을 지키던 순경 한 명이 직접 안으로 들고 들어갔던 것이 밝혀졌어요. 순경은 처음엔 안에 들어간 적 없어요 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 신문을 읽으려고 안에 들고 들어갔다고 털어놨어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외부 물건이 현장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이 수사 방향을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점, 무엇보다 사건 현장이 처음부터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던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격렬한 저항, 범인의 침착한 흔적, 그리고 현장 보존의 허점까지.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수사는 본격화되었지만 쉽지 않았고 경찰은 다른 중대한 사건들도 다뤄야 했죠. 이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볼게요. 일단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중 첫 번째 인물은 콜린 파울러라는 가명의 담배 판매원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사건이 보도된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왔는데요. 이유는 바틀렛 침실 창문 아래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바로 자신의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그는 바틀렛과 만나 수요일 저녁에 데이트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요일까지도 바틀렛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콜린은 약속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죠. 그러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화요일 밤, 술에 취한 콜린은 결국 이지 스트리트의 바틀렛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그는 바틀렛의 방 창문을 똑똑하고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콜린의 주장은 이랬어요. 자신이 혹시 잘못된 번호로 전화를 건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주방에 있는 전화기를 확인하러 들어갔다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번호는 맞았고 그는 다시 창문을 통해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서였는지 아니면 집안이 어두워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사실조차도 친구가 신문을 보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그날 밤 바틀렛 집으로 가는 길에 콜린의 친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결국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빅토리아 시골 출신의 양털깎이 청년 베리라는 남성이었어요. 베리는 1976년 소개팅을 통해 암스트롱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화요일 저녁에 암스트롱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베리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수요일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자 베리는 점점 더 걱정이 커져만 갔죠. 결국 베리는 형제와 함께 수요일 밤 8시 30분쯤 암스트롱의 집에 찾아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고요했고 바깥에서 보니까 불도 다 꺼져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뒷마당으로 들어가 보니까 뒷문은 열려 있었고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베리는 혹시 집안에 누가 있나 싶어서 이름을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베리는 결국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부엌 테이블 위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남겨뒀어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온 대로 다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어요. 다음 날인 목요일, 베리는 다시 암스트롱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전화를 받았죠. 이후 수사를 받게 된 베리는 사건이 일어나던 밤 형제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집에 돌아온 뒤에도 새벽 2시까지 깨어있던 여동생이 베리가 외출한 걸 본 적 없다고 증언해줬어요. 결국 베리 역시 경찰의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암스트롱의 가족들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사건 당일 이지 스트리트에서 몇 블록 떨어진 콜링우드의 한 펍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가 밤새 함께 피츠로이에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그 역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다음으로 의심을 받은 인물은 바로 이웃 알로나의 직장 동료였어요. 그는 18개월 전 멜버른 시내에서 19세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한때 경찰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하필 사건 당일 바로 옆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의심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를 지목할 만한 또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그도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어요. 당시 멜버른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설까지 제기됐는데요. 암스트롱이 아들 그레고리를 데리고 떠나자 아기의 아빠가 콜링우드의 강력한 그리스 커뮤니티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가 누군가를 시켜 복수한 건 아닐까라는 추측까지도 나오게 되죠. 또 사건 현장 근처에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술집이 2곳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술에 취한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이 주목한 수상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사건 직후 다른 사건 때문에 차량을 수색하던 경찰관이 한 남성의 차량 트렁크에서 가죽 칼집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칼집의 길이는 약 26cm. 게다가 칼날 끝부분은 뼈와 같은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생긴 작은 곡선 자국도 있었어요. 어디서 난 거냐는 경찰의 물음에 그는 빅토리아 파크 역에서 약 4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연히 주운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의심스럽긴 했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었고 그는 당시 17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결국 그도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많았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려진 이웃들의 증언도 존재하는데요. 당시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떤 증언들이 있었는지 저랑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사건 당시 이지 스트리트 139번지에 살던 한 청년의 증언입니다. 그는 당시 21살이었고 부모님과 여동생은 휴가를 떠난 상태였죠. 1월 10일 화요일 밤 그는 친구와 함께 집에 있었고 둘은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새벽 2시 30분쯤 이제 자러 방에 올라가 침대에 누웠을 때였어요. 쾅! 무언가 부딪히는 큰 소리, 이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자동차 문 2개가 연달아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월 12일 수요일 밤 8시 30분쯤 가족을 기다리던 그는 집 앞 골목 근처에서 낯선 세 사람을 폭격했다고 해요. 어두운 머리의 여성 1명, 그리고 남성 2명.
그중 한 남성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고 여자는 도로 쪽으로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남성이 걸어간 골목은 그의 집 뒷마당으로도 이어져 있었어요. 걱정이 된 그는 직접 뒤편으로 나가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앞으로 나왔을 땐 세 사람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목요일 새벽, 그의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며칠 뒤 경찰이 그의 가족을 찾아와 그날 골목길을 통해 들어올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동생이 골목에 들어갔을 때 147번지 부엌 불이 꺼져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그 부엌 불은 켜져 있었어요. 여동생의 기억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누군가 그 사이에 집안에 드나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경찰은 사건 당일 청년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름에 별표를 지며 다시 찾아와 면담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경찰의 연락을 계속 기다려봤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017년 그는 결국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전하게 됩니다. 이분은 사건의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목격한 또 다른 이웃은 두 여성의 집 건너편에 살고 있던 글래디스 씨였어요.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무더운 여름밤의 열기에 잠에서 깬 그녀는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그 순간 창문 블라인드가 살짝 올라간 맞은편의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이 켜진 방 안에는 바틀렛과 한 남성이 함께 있었죠. 둘은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글래디스 씨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녀는 그 남성이 키가 크고 어두운 머리를 가졌으며 바틀렛과는 꽤 익숙한 사이처럼 보였다고 기억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목격담은 사건 직후 경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공식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조차도 그녀가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글래디스 씨는 그날 밤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한 남성이 뒷문을 통해 골목길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건 칼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 남성이 처음 방 안에서 바틀렛과 함께 있었던 남성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수상한 사람의 존재를 목격했음에도 당시엔 그 증언이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이 이웃들의 기억은 사건의 조각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단서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시엔 너무 쉽게 묻혀버렸죠. 물론 이웃들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었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점점 장기미제 사건으로 바뀌어 갔어요. 물론 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여러 흔적들을 확보하긴 했는데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책, 족적, 지문, 발자국 등 여러 증거들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었어요. 그 시절은 지금처럼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제대로 활용하긴 어려웠어요. 범인의 체액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혈액형 정도였고 지문 역시 전과 기록이 없는 인물이라면 대조가 불가능했죠. 명확한 용의자도 확실한 범행 동기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 시절엔 지금처럼 디지털화된 수사 데이터베이스도 없었어요. 수많은 기록과 자료들이 서류 더미 속에 흩어져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팀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사건의 기억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주 경찰은 이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사팀은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이 증거들이 분명히 사건의 실마리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와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죠.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그 믿음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011년 은퇴를 앞두고 있던 론 이들스 형사는 이 오래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면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자료들과 당시 간과됐던 단서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사팀의 눈에 다시 들어온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건 직후 현장 인근 철로에서 칼을 주었다고 진술했던 청년, 다들 기억하시나요? 당시 17살 소년이었던 그의 이름은 페리 쿠른블리스였어요. 그는 바틀렛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이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엔 나이도 어렸고 뚜렷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었어요. 그러나 이들스 형사는 그의 오래된 진술, 사건 당시 상황, 주변 인물들의 배경을 하나씩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수사팀의 관심은 점점 페리를 향하게 됐죠. 그리고 같은 시기 DNA 분석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건은 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과거에는 분석이 어려웠던 미량의 증거물들, 특히 수잔 암스트롱에게서 발견된 범인의 DNA를 다시 정밀 분석한 결과 명확한 DNA 프로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이 DNA를 기반으로 수십 명의 인물과 가족, 친인척들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 분석했어요. 정확한 분석 기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유전 계보학 수사 방식, 즉 DNA를 통해 친족을 추적하는 수사 방식, 그 기법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이런 상황에서 2017년 빅토리아주 경찰은 무려 100만 호주 달러, 하나로는 약 9억 원 상당의 현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재수사 계획을 공식 발표했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은 페리를 포함한 몇몇 인물들에게 DNA 시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페리는 이를 회피한 채 호주를 떠나 그리스로 이주했어요. 그는 아테네에서 용적공으로 일하며 조용히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그의 출국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호주의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출국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죠. 결국 2020년 5월, 호주 경찰은 페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용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검거를 피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송환 절차를 추진할 것. 이는 곧 경찰이 2020년부터 페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큰 난관이 있었는데요. 바로 페리가 그리스와 호주 이중국적자라는 점이었어요. 그리스는 자국민에 대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즉 1977년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는 페리를 호주로 송환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말은 곧 그는 그리스에 머물기만 해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호주 경찰은 페리가 그리스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9월,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페리가 개인적인 용무로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이미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됩니다. 무려 47년 만에 이지스트리트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체포된 순간이었어요. 페리는 로마의 레지나 코엘리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탈리아는 곧바로 호주의 송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그는 멜버른행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호주 땅을 다시 밟았어요. 송환 직후 빅토리아주 경찰은 그를 2건의 살인과 1건의 강간 혐의로 공식 기소했어요. 다음날 그는 멜버른 법원에 처음 출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신원 확인과 사건 개요를 들었고 그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경찰과 검찰은 수십 년간 보관해온 증거와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죠. 다만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페리를 아직 진범이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될 거예요. 예비심리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19명의 주요 증인들이 증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본 재판으로 넘어갈지 말지 그 여부가 결정되고 최종 결론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제가 또 후속 영상으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한편 그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그의 사촌 페리클리스 쿠른블리스는 페리를 두고 재수없는 인간이자 다루기 힘든 성격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기억 속 페리는 10대 시절 그리스에 있을 때부터 이미 문제아였어요. 가택 침입과 절도를 일삼았고 보도에 따르면 그는 10대 시절 가택에 침입해 보석을 훔치고 청소년 구금소를 들락거렸던 문제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 피라커스의 기억은 또 전혀 달랐는데요. 그는 멜버른 댄덴홍에서 약 10년 동안 거의 매일 페리와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다고 해요. 아커스는 인터뷰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라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믿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죠. 이어 그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의 공격적인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어요. 아커스에게 페리는 그저 함께 낚시를 가고 배 위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평범한 이웃일 뿐이었어요. 그는 또 페리는 친구가 많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비밀스럽거나 괴짜 같은 성격도 아니었다고 회상했어요. 페리의 동생 토니 쿠른블리스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나는 100% 확신한다. 이건 큰 실수고 내 형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토니는 당시 자신들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벤디고 스트리트에서 살았다고 회상했어요. 그리고 형이 청소년 시절 사고를 친 적은 있었지만 경찰이 주장하는 것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강조했죠. 실제로 1977년 사건 직후 당시 신참 경찰이었던 론 이들스가 페리를 조사했었지만 그는 알리바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어요. 페리는 사람들에게 딩고라는 별명으로 불렸었고 이후 멜버른에서 금속 가공업을 운영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사업자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03년부터 댄덴홍과 불린에서 AAA 빅토리아 로트 아이언이라는 회사를 운영했다고 해요. 동생 토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만약 형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40년 동안이나 멜버른에 남아있을 리가 없죠. 만약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6일, 아니 6시간 안에라도 표를 끊고 도망쳤을 거예요. 이처럼 페리를 둘러싼 기억과 평가는 정반대로 갈리고 있었어요. 문제아였던 소년, 평범한 이웃, 그리고 결백을 주장하는 동생의 형.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무튼 유력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건 다름 아닌 피해자들의 가족이었어요. 수잔 바틀렛의 동생 마티는 가족들이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수잔 암스트롱의 조카 웬디 셀크리그 씨는 우리는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경찰도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어요. 두 가족은 공동 성명을 통해 40여 년 전 두 딸을 잃은 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며 그날 이후 멈춰버린 시간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폭력의 무게를 털어놨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경찰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범이 누구인지,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고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번 체포가 수십 년간 묻혀있던 이 사건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냈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되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피해자, 수잔 바틀렛과 수잔 암스트롱이에요.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였고 꿈이 많던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결론이 어떤 형태로든 다가오기를,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명복을 빌며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호주에 사는 추리탐정 범덕이었습니다. 다음 사건 수첩에서 다시 뵐게요.